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손에 지문이 사라진다는 말을 저도 믿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 지문이 없어지더라고요. 어쩌다 그렇게 지문이 사라지는 삶을 살게 된 건지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싶은 날이라 이렇게 글을 시작해 봅니다. 저희 엄마가 세상을 떠난 건 제가 고3 겨울방학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오래도록 앓던 당뇨라는 병이 가져온 합병증으로 엄마의 온몸이 성한 곳이 없어 손을 쓰기가 어려운 상태였거든요. 그런 엄마를 위해 아빠는 최선을 다하셨지만 한 번 진행된 병은 잡히지 못하고 엄마를 꺾고 말았죠. 병실 창밖으로 첫눈이 흩날리던 날 의사 선생님은 담담하게 말하셨어요. 가족분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그 말이 떨어지던 순간 저는 병실 바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머리는 아무 생각이 안 났는데 바닥 타일의 줄무늬만 유난히 또렷하게 제 눈에 박혀 눈물이 흐르는 줄도 몰랐던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의 그 말에도 엄마는 마지막까지 우리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수진아, 아빠 잘 챙기고 지윤이 지호 공부 계속하게 도와줘야 해. 너는 뭐든 잘하는 애라서 엄마가 마음이 조금 놓여. 어디 가서도 항상 성실하게만 살면 좋은 사람을 꼭 만나게 될 거야. 엄마가 너무 미안해. 산소 마스크를 쓴 엄마가 겨우 목소리 내서 한 마지막 말이었죠. 눈물이 계속 나서 제대로 된 대답조차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엄마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엄마와의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생각하면서요. 엄마가 저와 가족들을 위해 하셨던 고생을 그렇게라도 보상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를 떠나보낸 뒤 저는 약속처럼 마음을 굳게 다잡으려고 했죠. 우리 가족은 서로를 붙들고 더 단단해졌지만 삶은 만만치 않더라고요. 병원비는 이미 빚으로 남았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아빠는 해가 뜨기 전에 집을 나가셔서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거든요. 엄마도 아프시기 전부터 아빠처럼 몸을 아끼지 않고 일을 하셨습니다. 저와 쌍둥이 동생들을 학교에 보내는 돈이 만만치 않았으니까요. 게다가 할아버지가 남긴 빚까지 갚느라 벅찬 삶을 살고 계셨죠. 엄마도 역시나 아빠처럼 열심히 일하시면서 저희 삼남매를 돌보셨고요. 그렇게 평생을 성실한 분들이었기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쉬지 않고 일터로 향하셨고 남에게 손 벌리는 모습을 보이는 걸 유난히 꺼리시는 분들이셨어요. 손에 굳은 살과 상처가 가득했지만 늘 웃는 분이 저희 엄마 아빠였죠. 하지만 우리 집 형편은 병원을 오갈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피곤해서 그런 거라며 검사를 미루는 날들이 이어지면서요. 기초 검사라도 해보라고 권유받을 때면 부모님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병원에서 나와 돌아오는 길에 두 분이서 손만 꼭 잡고 오셨더라고요. 아빠는 나중에 그 순간들을 너무나 후회하셨어요. 우리 형편 조금만 괜찮아지면 꼭 제대로 치료받자. 그 말 속엔 스스로를 향한 자책과 무력감이 섞여 있었지만 엄마는 그런 아빠 손을 잡고 그러셨대요. 당신 나 몰라? 나 엄청 튼튼하잖아. 걱정 마. 푹 자고 나면 괜찮아. 하지만 엄마의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날을 또렷하게 기억하고요. 엄마의 몸에서 나타난 변화는 주변 사람 누구든 외면할 수 없을 만큼 선명했거든요. 당뇨 합병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 처음 알았죠. 어느 날부턴가 엄마는 손끝 감각을 잘 느끼지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늘로 살짝 찔러도 반응이 둔했고 뜨거운 냄비에 손을 대셨는데도 어? 왜 이렇게 미지근하지? 라며 장난처럼 웃으셨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자리에 물집이 잡혀 있는데도 모르셨던 겁니다. 그건 당뇨성 말초신경병증의 전형적인 증상이라고 나중에서야 알게 됐어요. 당뇨가 오래 지속되면 신경이 손상되고 감각 자체가 흐려지는 증상이었죠. 손끝 감각이 둔해지니
작은 상처는 더 자주 생겼고 상처는 잘 아물지 않더군요. 그러다 그냥 스치기만 해도 피가 나고 며칠이 지나도 딱지가 잡히지 않아 엄마의 손끝 발끝은 붉게 번져 있었습니다. 그런 증상도 다 당뇨 합병증이었어요. 당뇨로 인해 혈관이 약해지고 면역 반응이 떨어지면 상처 회복 속도까지 더뎌진다는 그 사실도 우연히 본 책으로만 알고 지나쳤는데 엄마를 보며 현실로 다가왔죠. 그런 엄마에게는 부종도 시작됐습니다. 엄마의 발은 평소보다 훨씬 부어 있었고 푸른 핏줄이 두드러져 보였어요. 발바닥 피부는 뻣뻣하고 갈라져 있었고 걸을 때마다 얼굴을 찡그리며 한 박자 쉬어가야 했습니다. 저는 학교를 마치면 바로 집으로 달려와 엄마의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고 염증 방지 연고와 거즈를 갈아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들이 반복될수록 엄마의 손톱과 발톱은 점점 약해졌고 오래된 나무의 껍질처럼 부스러져 떨어지곤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마음이 무거웠던 건 엄마가 점점 자신의 손을 잘 쓰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는 점이었어요. 젓가락질조차 불편해져 밥을 먹을 때마다 밥상에 음식이 떨어졌고 바느질을 좋아하던 엄마는 실 한 가닥도 제대로 잡을 수 없는 날이 많아졌죠. 한겨울이 되면서 그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손끝은 얼음처럼 차고 살갗색은 희게 발해 있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엄마의 지문은 희미하게 닳아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빠에게 더 이상 기다리지 말자고 이야기해 병원에 가자고 했죠. 이대로 두었다간 엄마가 그대로 바스라져 버릴 것 같았거든요. 가까운 내과의 의사 선생님은 엄마를 보며 말하셨어요. 환자분 당뇨 앓고 계신 거 모르셨어요? 이대로 쓰러지시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에요. 지금 환자분 상태는 오랜 시간 굳은 살과 상처가 반복되면서 각질층이 두꺼워지고 신경 손상까지 겹치면서 지문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일단 당뇨약부터 드셔보는 게 좋겠고 아무래도 큰 병원 가셔서 종합적인 검사가 필요하실 거예요. 당뇨가 단순히 혈당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사람 삶의 흔적까지 앗아가는 큰 병이라는 걸 엄마의 손을 통해 보게 된 순간이었죠. 엄마의 손에는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하며 쌓아온 굳은 살, 그리고 당뇨라는 병이 남긴 험한 흔적이 함께 존재했으니까요. 엄마의 그 손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엄마가 놓지 않으려 했던 삶을 내가 이어가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동생들은 내가 지키는 거야. 세상과 연결했던 엄마의 손끝이 사그라지는 동안에도 우리 가족을 향한 사랑만큼은 끝내 희미해지지 않았고, 그게 엄마가 남긴 가장 선명한 지문이라는 것을 아니까요. 그래서 부모님과 동생들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학교 종이 울리면 곧장 집으로 뛰어가 동생들 숙제를 봐주고, 새벽이면 일어나 신문 배달도 했죠. 밤엔 엄마가 아파서 못하는 집안일을 하느라 쪽잠을 자기도 했고요. 손가락 마디가 닳아 지문이 옅어졌다는 걸 처음 느낀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신문을 들고 나르던 날들이 쌓여 어느 순간 지문이 날아가듯 사라져 있었죠. 동생 둘은 아직 어렸기 때문에 엄마의 고통을 이해하기보다 아쉬워했고, 저는 그 마음을 보듬으면서도 현실적인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더라고요. 등록금, 식비, 학원비 하나 없는 형편에서도 동생들의 자존심이 꺾이지 않도록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웃으려 했고 더 많이 포기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시절이 밉지만은 않아요. 어두운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가족은 서로의 체온으로 버틸 줄 알게 됐으니까요. 주머니가 비어 있어도 우리 셋은 아빠의 어깨를 지지했고 동생들도 결국에는 저에게 손을 올려주곤 했어요. 집은 비좁고 오래됐지만 그 안에 있는 마음만큼은 어느 부잣집보다 넉넉했죠. 돌이켜보면 그때 우리의 삶은 눈물과 책임, 그리고 희망이 얽혀있는 실타래였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우리 가족이 서로를 지키기 위한 마음은 더 빛났고요.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의 의미를 몸으로 배우는 시간이었죠. 그렇게 버티던 시간을 뒤로 하고 엄마가 떠난 빈자리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과정 속에서 저는 살아가는 힘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달아갔던 것 같습니다. 장례식장에 문상을 온 친척들이 몇 번 들렀다가 금세 사라지더군요.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먼 친척이라는 누군가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너도 나이 들었으니까 각오 단단히 해야지. 그 말이 위로인지 선언인지조차 헷갈렸지만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가 사라진 저희 가족에게 그 어떤 말도 큰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장례가 끝난 뒤 집에 돌아온 우리 가족은 엄마 없이 네 식구더라고요. 엄마가 없는 밥상 앞에 앉자 아빠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셨죠. 아빠가 밥은 할 줄 몰라서 말이다. 수진아, 앞으로 많이 힘들겠다. 아빠가 우리 딸 고생을 너무 많이 시키네. 미안해. 저는 그런 아빠에게 애써 웃어 보이며 말했어요. 괜찮아. 나 이미 밥 다 할 줄 알아. 엄마 밥보다 내 밥에 익숙해질 때도 됐구만. 새삼스럽게 그래. 엄마가 내는 맛을 따라가려면 시간이 더 걸리긴 할 거야. 조금 기다려. 내가 열심히 해볼게. 믿어봐요. 엄마가 병원에 자주 입원하던 시기에 저는 엄마에게 물어가며 밥 짓는 법, 국 끓이는 법, 김치 담그는 법까지 거의 다 배워놨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맛을 내는 지경이기도 했죠. 처음엔 실수도 많았고 집안일은 어느새 제 일이 되었지만 저는 그 자체를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불평도 없었어요. 그것도 엄마와 제가 한 약속이었거든요. 엄마가 응급실에 실려가시기 얼마 전에 엄마 방을 정리하려고 서랍을 정리하다가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수진이에게. 라는 글씨를 보는 순간 손이 조금 떨렸죠. 그 당시 이미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엄마가 썼을 그 편지를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지만 참고 또 참았어요. 제가 울어서 엄마가 깨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잠든 엄마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참고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엄마의 짧은 편지가 들어있었죠. 수진아, 엄마는 너에게 늘 미안하면서도 네가 항상 자랑스럽다. 세상 어디 가서 우리 딸 같은 딸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엄마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 그런데 아빠와 엄마가 너를 제대로 뒷바라지도 못하고 어린 동생들까지 맡긴 거 다 네가 떠안는 것 같아서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넌 분명 이 시간들을 잘 버텨내고 더 단단해질 거라고 믿는다. 여태까지 엄마가 본 우리 딸은 분명 누구보다 멋진 어른이 될 테니까. 우리 큰딸이 있어서 엄마가 조금은 마음이 놓여. 엄마가 우리 딸을 많이 믿나 봐. 그런데도 아직 엄마가 해주고 싶은 게 더 많은데 우리에게 놓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해. 엄마가 이러고 있으면서 우리 딸 더 힘들게 하지만 말이야. 수진아, 엄마가 아파서 너무 미안해. 엄마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엄마가 하늘나라에 가서는 우리 가족 힘들지 않게 해달라고 졸라볼게. 그래야 우리 큰딸이 조금이라도 덜 힘들 테니까.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울고 싶을 때는 그냥 울어도 돼. 너도 아직 아이잖아. 그런 너에게 너무 많이 의지해서 미안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항상 우리 딸 편이야. 알지? 엄마는 언제 어디서든 우리 수진이 응원할게. 사랑해. 엄마가. 편지를 읽는 동안 숨이 막혀서 소리가 안 나는 울음을 오래도 삼켰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아빠랑 쌍둥이들은 반드시 내가 지킨다. 그리고 스스로 해낼 수 있다고 믿었죠. 그런데 엄마 장례를 치르고 얼마 후 아빠도 일하다가 쓰러지고 말더라고요. 역시나 오랜 시간 고생을 한 아빠의 몸도 성치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검사 끝에 받은 진단명은 신부전증이었습니다. 이미 꽤 진행이 된 상태라 바로 투석을 시작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하늘이 노랗다는 말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엄마를 잃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빠까지 아프시다는 게 너무 절망적이었죠. 하지만 저는 아빠까지 엄마를 잃었던 것처럼 잃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마 장례를 치르고 고3 겨울방학이 시작되자마자 저는 도서관에 가 신부전증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죠. 그 어떤 일보다 그게 저에게는 먼저였으니까요. 병을 알아야 그 병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빠의 진단서를 바라보던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어요. 처음엔 신부전증이 신장이 더 이상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상태라는 단순한 설명만 알고 있었지만 공부할수록 그 의미는 훨씬 무겁게 다가왔죠. 신부전의 말기 단계에 이르면 신장이 혈액 속에 노폐물을 배출하지 못해 몸속에 요독이 쌓이고 전신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요. 미국 국립보건원과 대한신장학회 자료를 찾아보며 저는 신부전증의 핵심 개념들을 알게 되었어요. 어려운 의학 용어들을 온전히 이해할 순 없었지만 왜 아빠가 갑작스럽게 전신 피로를 느끼고 입맛이 사라졌는지를 알겠더군요. 또 발이 자주 붓는 것도 설명을 할 수 있었죠. 노폐물이 축적되어 혈중 전해질이 불균형해지면서 부종, 빈혈, 부역감, 피로가 나타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모든 증상을 그동안 나이 탓이겠지 라고 넘기면서 이상 신호를 놓쳤다는 걸 깨달으면서 한숨이 나오기도 했어요. 자료를 읽으며 알게 된 사실은 명확했습니다. 신장이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해 생명을 유지하려면 외부에서 대신 노폐물을 걸러줘야 한다는 것이었죠. 가장 흔한 방식이 혈액투석이었고요. 정기적인 투석 없이는 몸속 노폐물이 쌓이면서 인체가 서서히 스스로를 망가뜨리니까요. 투석은 신장이 맡은 생명 유지 기능의 일부를 기계적 방식으로 보조하는 치료이며 일상생활과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이다.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고 또 읽었습니다. 투석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기반이라는 사실이 선명했으니까요. 그와 더불어 아빠에게 해줄 수 있는 현실적 도움 중 가장 중요한 게 식단 관리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특히 영양소 제한이 핵심이더군요. 부종과 혈압 상승을 유발하는 나트륨과 고칼륨 혈중 위험을 불러오고 심장 부정맥까지 가능하게 하는 칼륨을 특히나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뼈 약화와 혈관 석회화를 유발하는 인성분, 단백질 과다 섭취로 인해 노폐물 생성이 늘어날 수 있어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죠. 자료를 읽으며 노트에 이렇게 적어두기도 했습니다. 단백질은 필요하지만 과하면 독이 된다. 신부전 식단은 섬세한 균형의 영역이다. 그래서 칼륨이 비교적 낮은 채소 목록을 확인하고 아빠가 먹을 만한 음식을 찾아 식단을 직접 만들어 보기 시작했어요. 콩나물은 데친 후 물을 버리고 조리하고 미역국은 최대한 연하게 끓였죠. 먹는 것 하나하나가 아빠의 혈액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자료를 모으다 보니 신부전은 단순히 신장만의 병이 아니더라고요. 빈혈, 고혈압, 심혈관 질환 위험, 전해질 불균형, 뼈의 약화까지 모두 생기는 이 병은 몸 전체를 조용히 잠식하는 질환이더군요. 그걸 알고 나니 아빠가 지난 몇 달 동안 자주 어지럽거나 피곤해 보였던 이유가 모두 다 설명됐습니다. 책을 덮고 나면 늘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가 떠난 자리에 남은 우리를 이번엔 내가 지켜야 한다.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다. 우리 가족은 내가 지킨다. 그것은 엄마를 지켜내지 못한 지난 시간에 대한 후회만이 아니라 앞으로 아빠를 지키고 가족을 잃지 않게 붙잡기 위한 다짐이었죠. 엄마가 남긴 편지에 제가 더 단단해져야 한다는 그 말처럼요. 그래서 저는 병명을 외우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혈액 수치 기준, 투석 방식 비교, 식단 레시피까지 노트에 차곡차곡 적어갔습니다. 책을 넘기며 이런 문장을 발견한 순간 그 문장이 제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더군요. 신부전증 환자의 삶의 질은 가족의 지지와 이해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그렇다면 나는 이 병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자. 누군가 아빠 옆을 지켜야 한다면
그 역할은 내가 하자. 그랬기에 아빠의 병에 대한 공부는 제게 의무였고 동시에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도서관과 집을 오가며 저는 신부전증에 대해 배우고 또 배웠어요. 매일 매 순간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하면서요. 엄마의 손이 사라진 자리에서 이번엔 내가 아빠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을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면서도 저희 가족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빠가 신부전증으로 일을 못하게 되시면서 제가 돈을 벌어야 했던 거죠. 안 그래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저희 형편에 병원비로 돈을 너무 많이 쓰기도 했고요. 아빠는 천천히 하면 하던 일을 해도 될 것 같다고 하셨지만 그러다 다시 아빠가 쓰러지기라도 할까봐 걱정이 돼서 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집 근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학교 앞 큰 길가에 있는 윤정 식당에서 파트타임을 시작했고요. 간판에는 큼지막하게 집밥, 찌개, 백반 전문이라고 적혀 있는 동네 한식당이었죠. 처음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사모님은 제 손부터 보시더군요. 손이 참 부지런해 보이는 손이네. 집에서도 일 많이 했지? 뭔가 꿰뚫어 보는 듯이 말하는 사모님 말에 조금 움츠러들었지만 저는 웃으며 최대한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냥 살림 조금 도와드렸어요. 엄마가 많이 아프셨거든요. 제 말에 사모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이내 저를 빤히 보시면서 그러셨어요. 손 보니까 조그만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집에서 살림하던 것과 식당 일은 달라. 설거지, 서빙, 반찬 세팅, 테이블 정리, 손님 응대 다 할 수 있겠어?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히 말씀드렸죠. 배우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라서요. 저는 다 할 수 있어요. 제 말에 사모님은 피식 웃으시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채용을 결정하셨습니다. 좋아, 당장 내일부터 나와요. 시간은 저녁 5시부터 10시까지. 시급은 수진 씨가 일 잘하면 알아서 올려줄게. 나는 열심히 하면 그만큼은 꼭 셈해주는 사람이야. 그렇게 낮에는 집에서 아빠 약 챙겨드리고 동생들 저녁을 미리 차려놓은 뒤 급히 식당으로 뛰어가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신이 없더라고요. 한꺼번에 날아오는 주문 목록, 테이블 정리, 설거지, 물 떠오기, 반찬 채워넣기. 그것만 하기도 벅찼거든요. 그런데 손님들은 하나같이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친절하기까지 원하니 머리가 빙글빙글 돌면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릴 때도 있었죠. 어버버거리는 저에게 반찬이 늦게 나왔다고 한 손님은 짜증을 내더군요. 아가씨, 여기 김치가 왜 이리 늦어? 옆 테이블은 벌써 다 받았잖아. 영문을 몰라 당황했지만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김치를 그릇에 담다가 제가 실수를 해서 조금 늦어졌어요. 바로 담아서 더 넉넉하게 가져다 드릴게요. 그리고 주방으로 뛰어가 김치를 새로 담아 나와 반찬 접시를 조금 더 푸짐하게 채워서 가져다 드리면서도 웃는 것을 잊지 않았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싫어하는 반찬 있으시면 다른 걸로 더 챙겨드릴까요?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그 순간 손님은 흥하며 고개를 돌리는 듯 하더니 식사 끝 무렵 계산대에서 사모님에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저 아가씨 새로운 애야? 말투도 공손하고 성의가 있네. 그 말을 들은 사모님은 계산을 마치고 나를 슬쩍 불어 물으시더라고요. 수진아, 아까 그 손님한테 일부러 더 많이 담아줬다면서? 꾸짖는 말인가 싶어 조금 기가 죽어 말했죠. 불편해 하실까봐요. 제가 아직 제대로 응대를 못하고 늦게 가져가서요. 그러자 사모님은 씩 웃으시면서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래? 잘했어. 사과만 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좋아. 실수가 있었지만 잘 해결했다는 말이었는데도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이 이상하게 가볍게 느껴지며 좋더라고요. 자랑도 하고 싶었죠. 집에 도착하면 밤 10시 30분을 훌쩍 넘은 시간이어서 조심히 들어가면 아빠가 반쯤 누운 채 TV를 켜놓고 기다리고 계셔서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일하는 것을 걱정하시는 아빠에게 안심하라고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녀왔습니다, 아빠. 왔냐? 오늘은 어땠어? 너무 힘들진 않고? 거의 매일 그렇게 묻는 아빠에게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사모님이 많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 오늘도 칭찬받았어. 손님 응대하는 거 안 가르쳐줘도 알아서 잘한다고. 손님들도 나보고 잘한다면서 칭찬하고 가신대요. 우리 동네 사람들 생각보다 되게 정 많은 것 같아요. 한참 사춘기인 동생들은 각자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다가도 제가 들어가면 나와서 반겨주곤 했는데 어쩌다 간식이라도 사가지고 들어가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해놔달라고 조르기도 했죠. 저는 그런 동생들의 모습이 좋았습니다. 철없이 응석 부리고 조르면서 그 나이에 누려야 하는 감정들을 누리면서 동생들이 자라길 바랐으니까요. 응석을 부리다가도 아빠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제 역할을 잘해주는 기특한 아이들이었기에 저는 그것만으로 만족스럽기도 했죠. 아빠는 일주일에 3번 병원에 가서 투석을 받아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아침 일찍 동생들을 깨워 학교 갈 준비를 시키고 간단한 아침을 차려놓은 뒤 아빠와 함께 병원에 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병원에 아빠를 모시고 가면서도 동생들이 학교에 늦지 않게 가는 시간표를 맞추기 위해 시계는 항상 내 머릿속에서 빠르게 돌아갔죠. 동생들이 공부를 잘해서 방학 때도 학교에 나가 수업을 받을 수 있었기에 그런 기회를 놓치게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투석 침대에 누워있던 아빠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시더군요. 수진아, 식당에서 일하느라 힘든 거 아빠가 다 알고 있어. 네 인생이 우리 때문에 너무 고생길만 되는 건 아닌지 아빠는 너무 미안하고 걱정이 돼. 그런 아빠에게 저는 말했습니다. 아빠, 무슨 소리예요? 아빠랑 동생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라도 버티는 거예요. 제 말에 아빠는 눈가가 붉어지시더니 장난스럽게 말을 돌리셨어요. 그 식당 사장님 인상 좋으시던데 괜히 궁금해서 슬쩍 가서 봤거든. 아빠도 나중에 몸 조금 더 괜찮을 때 그 식당 가서 밥 한번 먹어야겠다. 그런 아빠에게 저는 사모님 자랑을 했죠. 사모님 진짜 좋은 분이세요. 음식도 맛있고 깨끗하게 하셔서 그런지 손님도 많고요. 나중에 아빠도 같이 가서 지윤이, 지호랑 밥 먹어요. 그러면서 아빠의 가늘어진 손을 꼭 잡는데 괜히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아빠는 늘 미안해 하셨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빠가 염려될 뿐이었죠. 엄마가 말했던 것처럼 그저 이 시간을 버텨내기만 하면 언젠가 좋아질 거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제 마음을 견고히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려면 시작한 일을 잘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모님의 사람을 관찰하는 탁월한 부분을 보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식당 일로 바쁘신데도 손님의 취향, 성격, 심지어 그날의 컨디션까지 거의 다 알아맞히면서 메뉴를 추천하시는 모습을 몇 번이나 보게 되었죠. 저분은 오늘 국물이 더 진해야 할 것 같아. 표정이 지쳐 있거든. 저 테이블은 말이 많으니까 밥보다 반찬을 넉넉히 올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눈썰미가 저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가게에서 일을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안 된 어느 날, 마감을 다 하고 남은 설거지를 마치고 앞치마를 정리하면서 주방에서 나왔을 때였어요. 제 머릿속에는 곧 다가오는 엄마의 첫 기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그 계획만으로 정신이 없는 상태였죠. 수진아, 너 대학은 안 가니? 사모님의 갑작스러운 그 질문이 제 가슴을 찌르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대학에 가기 위해 공부하던 때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더군요. 마음 같아서는 가고 싶긴 한데요. 지금은 일단 동생들이 먼저라서요. 동생들이 쌍둥이인데 둘 다 엄청 공부를 잘하거든요. 얘네들 공부 다 시켜놓고 야간 대학이라도 갈까 생각 중이에요. 아빠도 지금은 제가 곁에 있어드려야 하기도 하고요.
사모님은 제 말에 깜짝 놀라시면서 동생들? 이라고 되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죠. 네, 쌍둥이 동생들이요. 고1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떻게든 등록금만 있으면 좋은 데 가겠다는 애들이라. 사모님은 잠시 말이 없더니 낮게 한숨을 내쉬며 그러셨어요. 참 세상이 불공평하지. 이렇게 성실한 애가 돈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걸 뒤로 밀어야 한다는 게 말이야. 우리 수진이 참 착하네. 그날 이후로 사모님은 저에게 조금 다른 눈빛을 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히 직원을 보는 사장의 눈빛이 아니라 지켜봐주는 어른의 눈빛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 눈빛에 서린 믿음에 부응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고요. 얼마 후, 비 오는 봄날 저녁 장사 시간의 일이었어요. 그날따라 식당은 손님이 없어 평소보다 조금 한가했지만 언제든지 손님이 들어오시면 바로 주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정리를 마친 뒤 잠깐 숨을 돌리고 있었죠. 수진아, 우리 잠깐 얘기 좀 할까? 사모님이 주방 옆 작은 사무실로 저를 부르시더군요. 그 사무실엔 오래된 장부와 맛집 방송에 나온 잡지 기사들이 정리되어 있었는데 저 같은 파트타임 직원은 좀처럼 들어갈 일이 없는 곳이었죠. 그곳으로 저를 부르시기에 무슨 큰일이 있구나 했어요. 사모님은 난로 위에서 데워진 따뜻한 보리차를 따라주며 아주 차분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수진아, 네 집 사정, 그동안 네가 한 이야기들로 어느 정도는 알겠어. 엄마 돌아가시고 아픈 아버지 모시면서 쌍둥이 동생들 키우는 거 맞지?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자 사모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네 동생들이 저번에 한번 식당에 왔다 갔잖아. 어려운 상황인데도 밝은 모습으로 서로 장난치던 그 쌍둥이들이 밥 먹으면서 네 자랑 참 많이 하더라. 우리 언니가 우리 엄마이자 아빠예요. 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조금 흐려지더군요. 쌍둥이들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도 그 말을 사모님이 듣고 있었다는 것도 몰랐지만 동생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랬을지 상상이 됐거든요. 사모님은 제가 울컥해하는 모습이 보이자 잠시 침묵하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하셨어요. 수진아, 너 내 딸 할래? 순간 심장이 멎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말이 단순히 농담이 아니라는 건 사모님의 눈에서 느낄 수 있었지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 그게 무슨 뜻인지 저희 아빠도 계신데 제가 사모님이 아빠와 동생들을 버리고 오라고 하신 것도 아닌데 제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내 딸이 되라고. 정확히 말하면 우리 집 며느리가 되자는 말이야. 숨이 턱 막히면서 입양, 결혼이라는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뒤섞이더군요. 제가 혼란스러워하는 사이 사모님은 계속 말을 이어하셨습니다. 내가 동생들 대학까지 전부 책임지고 아버지 병간호에 필요한 비용도 도울게. 대신 너는 이 집의 딸이자 며느리가 돼서 우리 가게 같이 키우면 좋겠어. 1년 정도 일해보니 너처럼 장사머리가 있는 애가 없어. 그래서 나는 너를 놓치기 싫고. 너무 커다란 제안이기에 그 자리에서 선뜻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모님, 이건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자 사모님은 역시나 웃으시며 그러시더라고요. 맞아. 당연히 아버지랑도 상의해야지. 너도 잘 생각해야 하고. 일하면서 들른 우리 아들 봤지? 곧 제대하면 같이 일하게 될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들이 수진이가 좋대. 걔가 워낙 수줍음이 많아서 그런 얘기 안 하는데 너 몇 번 보고 반했나 보더라. 그동안 식당에 가끔 들락거리던 키 큰 남자. 말수가 적어서 그냥 사장님 아들로만 알고 있던 사람이 저를 좋아한다는 말에 어이도 없었습니다. 저와 인사를 나누고 식사 서빙해 드리면서 몇 마디 나눈 게 다였거든요. 일하기 힘들지 않으세요? 항상 웃으시는 것 같아요. 그랬던 사모님의 아들이
사모님께는 그렇게 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현우가 가게에 다녀갈 때마다 집에서 수진이 얘기를 많이 해. 엄마, 수진 씨 일하는 거 보면 참 성실하고 사람 대하는 게 다르다면서. 사실 이 얘기를 꺼내기 전에 나랑 현우 아빠랑 상의를 오래 했어. 너 부담스럽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머리가 복잡해져 아무 말도 할 수 없더군요.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고민도 많이 됐고요. 동생들 학비와 아빠의 병원비가 해결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거부하기 힘든 제안이었으니까요. 그런 저에게 사모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당장 대답 안 해도 돼. 천천히 생각해. 단 하나만 기억해. 난 널 단순히 일 잘하는 직원으로 보는 게 아니야. 정말 가족이 되고 싶은 거야. 너라는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질 거라고 확신하니까. 너무 확신하시며 말씀하시니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그날 밤 집에 들어왔을 때 동생들은 이미 자고 있더군요. 저를 기다리며 TV를 보고 있던 아빠에게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말했고요. 아빠, 오늘 사모님이 좀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아빠는 놀란 듯이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뭔데? 혹시 그만 나오라고 하셔? 저는 아빠에게 천천히 하나하나 사모님의 제안을 설명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반대예요. 며느리로 들어가면 동생들 대학을 책임지겠다는 것과 아빠 병원비, 간병을 도와주겠다고 하신 것, 사모님 아들이 저를 좋아하고 있다는 것까지 모두요. 아빠는 한참 동안 말이 없이 허공을 바라보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아빠에게 전하면서도 불안해서 손톱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이상하게도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갓 스물을 넘긴 여자아이에게는 사모님의 제안이 이상했으니까요. 아빠가 부담 가지실까봐 이 이야기 꺼내는 것도 죄송하긴 한데 너무 진지하게 제안을 하시니 상의도 없이 거절하기에는 좀... 아빠는 머뭇거리며 마음을 터놓는 저의 말을 갑자기 끊더니 물으셨어요. 수진아, 그 집 사장님이 사람이 믿을 만한 분 같아? 괜히 그런 말 하시거나 그럴 분은 아니고 네가 볼 때 사장님이 어떠니? 아빠의 물음에 사장님에 대해 돌이켜보게 되더군요. 네, 제가 보기엔 믿음직한 분이세요. 1년 가까이 함께 일하면서 제 나이가 어리다고 막대하시거나 부당하게 대하신 적도 없었거든요. 직원들한테도 손님들 대하시듯 친절하게 공평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분이세요. 아빠는 처음보다 한결 편해진 얼굴로 또 물으셨죠. 그럼 그 아들, 현우라는 친구는 널 대하는 태도는 어땠어? 그 질문에는 잠시 고민이 되었습니다. 현우 씨와 눈이 마주쳤거나 간단한 인사를 나눴던 여러 순간들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딱히 특별한 점은 없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제가 좋다고 한 것도 의아스러울 정도였죠. 그렇다고 나쁜 것도 없었지만요. 몇 번 마주친 적도 없지만 큰 소리 내는 적도 없고 전에 제가 음식을 가져다 주면서 실수를 했는데 괜찮아요 라고 먼저 말해줬어요. 제가 늦게까지 일하던 날 너무 늦었다면서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한 적이 있긴 한데 대화를 많이 한 적도 없고요. 그런데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빠는 제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시더군요. 수진아, 아빠가 네 인생을 대신 선택해 줄 순 없어. 다만 아빠가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건 수진이를 진심으로 존중해 주는 사람이라면 한 번은 돌아보라는 거야. 가족을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것은 생각하지 말고. 이상하게 아빠가 그렇게 말하는데 마음이 이상했어요. 아빠, 나 아직 어리고 지윤이 지호도 졸업하려면 멀었는데 무슨... 아빠는 그러자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너는 어디에 있든 아빠 딸이고 네가 행복해지는 길이라면 아빠는 그걸 두 손 들고 응원하고 싶다. 어린 너에게 너무 큰 짐을 지게 하고 아빠가 면목이 없어. 눈앞이 흐릿해지는 것 같더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아빠는
오히려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단 한 가지만 아빠랑 약속해. 수진이 너 자신을 버리고 우리를 선택하는 건 절대 하지 말기. 희생이 아니라 함께 더 나아지는 길이라는 확신이 들 때 결정해. 그게 아니라면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받지 마. 집안 형편 때문에 마음에 들지도 않는 남자를 만나지 말라는 말이야. 가장 중요한 건 언제나 너 자신이라는 거 잊지 마. 아빠의 그 말이 제 등에 얹혀있던 거대한 짐 하나를 내려놓게 하더라고요. 가벼워진 덕택인지 저는 다음날 사모님께 가서 말했습니다. 사모님, 어제 이야기하신 말씀은 제 사정 고려해서 해주셨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지만 저는 아드님에 대해 잘 모르고 아드님도 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조건에 맞춰서 엮어지는 건 서로의 행복을 위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 말에 사모님은 배시시 웃으시더니 그러셨어요. 그럴 줄 알았어. 수진이 네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다. 그런데 나도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쉽지 않았어. 남의 집 귀한 딸에게 신뢰라는 것도 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이 조금 급했어. 혹시나 우리 수진이 놓칠까봐. 부담스럽게 했다면 너무 미안해. 우리 현우도 펄쩍 뛰면서 화내더라. 진짜 미안해. 그런데 수진아, 우리 현우가 만나자고 하면 딱 한 번만 만나보면 안 되겠어? 내 아들이지만 진짜 애 괜찮거든. 사모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혹시나 제가 거절했다고 해서 불편해하시면 일을 그만둘 생각까지 했거든요. 아빠와 동생들을 돌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자리라 놓치고 싶진 않았지만 사모님과 껄끄러워지면 어쩔 수 없이 그만둬야겠다 싶었죠. 그런데 무사히 잘 지나간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며칠 뒤 사모님과 이야기를 나눈 날보다 더 긴장되는 만남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현우 씨가 직접 저를 식당 근처 카페로 부른 거예요. 수진 씨, 저 잠깐 시간 괜찮아요? 식당 문 닫을 시간이 가까워질 즈음 그는 어색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그에게 정확한 의견을 전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기에 현우 씨가 말한 카페로 가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 저에게는 가족들이 가장 중요했으니까요. 카페 구석자리로 가서 마주 앉자 현우 씨가 먼저 입을 열더군요. 어머니가 다 얘기하셨다면서요? 제가 괜히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아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거절하셨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런 그에게 정확하고 단호하게 말해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해 말했습니다. 네, 솔직히 제가 지금은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아버지도 몸이 안 좋으시고 동생들도 아직 대학 가려면 몇 년 남았는데 제가 그 뒷바라지를 다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제 힘으로 하고 싶고요. 사모님이 좋은 마음으로 제안하셨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저희 둘이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기엔. 현우 씨는 제 말을 들으며 머리를 끄적이더니 솔직하게 털어놓더군요. 사실은 이게 원래는 제 몫이었어요. 제가 먼저 수진 씨한테 직접 말했어야 하는데 계속 망설이다가 엄마한테 먼저 들켜버렸거든요. 수진 씨는 몰랐겠지만 저는 첫눈에 수진 씨에게 반했어요. 힘들 텐데도 웃으면서 일하는 모습이 어릴 때 저희 엄마 같더라고요. 갑작스러운 현우 씨의 말에 저는 놀라 아무 말도 못했는데 현우 씨는 웃으면서 계속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후로 오며 가며 식당에서 일하는 거 꽤 오래 지켜봤어요. 손님한테 화 한 번 안 내고 피곤해도 웃는데 제 마음이 좋았죠.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실수를 했는데도 감추려고 하기보다 어떻게든 바로잡아 보려는 거 그런 모습 다 봤죠. 현우 씨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붉어진 얼굴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모습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더니 좋아하게 됐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엄마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수진 씨 집사정도 알고 나니까 내가 단순히 좋아해요 라고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엄마한테 털어놨던 거죠. 혹시나 수진 씨의 가족까지 제가 감당하겠다고 하면 허락해 주시겠냐고요. 순전히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지만 말이죠. 저는 현우 씨의 말에
조금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가 저를 좋아하게 된 것만이 아니라 저희 가족까지 포함된 미래를 먼저 고민했다는 점이 너무 놀랍잖아요. 그런 저의 마음을 헤아리기라도 한 듯 그는 웃으며 그러더군요. 수진 씨, 저는 밀어붙이고 싶진 않아요. 아무리 좋아 보인다고 해도 수진 씨 입장에서는 너무 큰 선택이라는 걸 아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오늘 뵙자고 했어요. 우선 우리 서로 알아가는 사이부터 시작하면 안 될까요? 결혼이니 뭐니 그런 건 다 나중에 생각하고 그냥 내가 수진 씨한테 다가가도 되는 사람인지부터 확인받고 싶어요. 저는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 있고요. 그게 당연한 순서잖아요. 그는 컵을 내려놓고 그제야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도 현우 씨의 말을 다 듣고 나니 제 마음은 편안해지더군요. 저에게 선택권을 돌려주는 선언처럼 들렸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현우 씨에게 말했어요. 네, 그건 저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러웠지만 그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정식으로 연애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미래를 정해놓고 그 무게에 눌리기보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알아가는 그런 연애를 시작하기로 하고 나니 현우 씨가 새삼 달라 보였죠. 겨우 한 번 더 보았을 뿐인데 더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이더군요. 집으로 돌아와 현우 씨와의 일을 말하자 아빠는 잠시 눈을 감고는 지그시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그래, 그럼 됐다. 이제부터 한 걸음씩만 잘 살펴봐. 너는 네 마음이 흔들리면 언제든 다시 돌아와도 되는 거야. 알지? 그 녀석 어떤 녀석인지 보지도 않았는데 마음에 드네. 우리 딸을 그렇게 알아본 놈이니 어련할까? 그렇게 연애를 시작한 뒤 현우 씨와 사모님과는 더 가까워졌어요. 그도 그럴 것이 외아들의 여자친구이다 보니 사모님도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저는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지만 그런 사모님의 관심이 싫지 않았어요. 누군가를 돌보기만 해야 하는 저의 삶에 처음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이 생겼으니까요. 현우 씨도 저에게 최선을 다한다는 걸 느끼게 해주었죠. 그렇게 1년이 또 지나고 엄마의 기일이 지났을 무렵 사모님은 동생들에 대한 약속을 실행에 옮기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내가 장학금 주는 것처럼 해주고 싶어서 그래. 내가 알아보니까 동생들이 진짜 공부 잘하더라. 그런 인재들에게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지. 우리가 남도 아니고 진짜 이건 내가 할 수 있게 해주라. 저는 사모님의 그 말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동생들이 학원에 더 다니고 싶다는 말을 해서 이미 고민 중이었거든요. 게다가 쌍둥이들이 고2가 되는 시점이라 등록금에 대한 걱정도 커졌고요. 하지만 아빠의 투석 횟수가 늘어갈수록 저의 부담은 더 커지고 있었죠. 그래도 현우 씨에게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데이트라고 해봐야 식당 일 마치고 골목이나 걷는 정도였지만 서로 감추는 이야기 없이 다 나눴어도 그 이야기는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사모님이 다시 그런 제안을 해주시니 쏠깃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당차게 거절했던 전과는 다르게 머뭇거리는 저를 보신 사모님이 그러시더군요. 수진아, 너무 속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해. 대신 동생들한테 대학 졸업하면 갚으라고 하자. 그러면 네가 마음이 조금 편할까? 저는 그런 사모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편하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동생들이 학원에 다니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자 또 좋긴 좋았어요. 그래서 식당 일을 더 열심히 했죠. 그렇게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안 그래도 입소문이나 손님이 많던 식당이 점점 더 손님이 많아져 제가 해야 할 일은 많았기에 꾀부리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자 사모님은 자신이 알고 있던 병원 관계자를 소개해 주시면서 보다 나은 시설을 갖춘 병원으로 아빠를 옮기는 데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신부전 환자는 투석만 잘해도 삶의 질이 많이 달라진다면서 그러니 더 좋은 시설에서 투석을 받으시면 아무래도 더 편해지시겠지. 내가 예전에 알던 분이 여기 계시거든. 믿을 만한 의사라고 소문이 났다니까 아버지 모시고 가보자. 아빠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사모님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현우 씨와 사모님이 차까지 가져와 아빠와 저를 병원에 데리고 가셨죠. 아빠가 다니시던 전 병원에서 기록을 모두 가지고 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리더군요. 사모님의 말씀대로 병원의 규모도 더 크고 시설도 더 좋더라고요. 무엇보다 투석실에 전담 간호사가 곁에서 지켜주시는 것이 제일 좋았죠. 투석을 하는 시간이 매우 길다 보니 많이 힘들어 하셨던 아빠도 훨씬 편해 하셨거든요. 그렇게 집의 상황이 조금씩 안정되자 저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였고요. 사모님, 혹시 점심 메뉴를 조금 바꿔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모님께 매우 조심스럽게 제안을 꺼냈습니다. 사모님은 제 말에 관심을 보이며 어떻게? 라고 물으셨죠. 그런 사모님께 그간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요즘 직장인들 점심시간 짧잖아요. 그래서 한상 가득 나오는 정식도 좋지만 빨리 먹고 갈 수 있는 덮밥류나 일품 메뉴를 몇 개 더 추가하면 어떨까 해서요. 혼자 오시는 분들 보면 반찬이 너무 많아서 부담스러워 하시기도 하고요. 남는 음식이 아깝잖아요. 사모님은 제 말을 가만히 들으시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시더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니? 저는 미리 노트에 적어온 메뉴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제육 고추장 덮밥, 맵기 조절 가능, 소불고기 양파 덮밥, 어묵 계란 올린 간장 버터 덮밥, 빠른 메뉴, 집김치 올린 참치마요 비빔밥, 매운 거 못 먹는 손님용. 이런 메뉴들, 재료는 우리가 지금 쓰는 것들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요. 조리 시간도 단축이 될 테니 회전율도 올라갈 거고요. 그러면 대기 손님들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테이블 치우는 시간도 줄어들면서 효율이 올라갈 것 같아요. 사모님은 제 노트를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피식 웃으시더라고요. 이 집 사장 노릇은 내가 하는데 머리는 네가 더 잘 쓰는 것 같네. 이런 생각을 나는 못했어. 역시 젊은 사람들이 생각이 기발하다. 사모님이 그렇게 칭찬을 하시자 저는 쑥스러워졌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손님들 반응 보면서 생각난 거예요. 가끔은 넓은 그릇 달라고 하셔서 막 비벼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제가 웃자 사모님은 등을 토닥여 주시면서 그러셨어요. 좋아. 다음 달부터 시험 삼아 점심에만 운영해보자. 반응 좋으면 정식으로 메뉴판에 올리고 우리 아들이 여자 보는 눈이 있다니까. 그렇게 새 메뉴를 시작하고 얼마 뒤부터 점심 손님 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특히 근처 사무실에서 혼자 오는 직장인들이 자주 찾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이 집 덮밥 순식간에 나오니까 좋아. 맛도 괜찮고 혼자 오기 부담 없어서 자주 오게 되네. 무엇보다 밥 후딱 먹고 남은 시간 쉴 수 있어서 참 좋아. 내일도 와서 다른 메뉴도 먹어봐야지. 그에 발맞춰 주방에서는 빠르게 불판과 냄비가 움직였고 저는 거의 뛰다시피 하며 테이블을 오가며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일하기 시작했거든요. 전에 다니던 병원과는 달리 아빠를 오전에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오면 전담 간호사님이 계셔서 옆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아도 됐거든요. 투석을 마치실 시간쯤에만 가서 모시고 오면 됐죠. 무엇보다 일하는 시간이 길어진 만큼 수입이 늘어서 아빠의 병원비를 충당하기에 도움이 많이 됐고요. 사모님은 제 덕에 손님이 늘었다며 시급도 많이 올려주셨어요. 현우 씨는 매출 정산을 하는 사모님 곁에서 보고서 매일 놀랐죠. 진짜 우리 수진이가 가게 살리고 있다. 엄마가 매출 전 같지 않다고 한숨 쉬셨는데 우리 수진이 덕에 우리 엄마 살았네. 그 말에 괜히 으쓱하면서도 쑥스러워 웃고 말았어요. 아니에요. 원래 사모님이 잘해놓으신 거죠. 저는 조금 거들었고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뿌듯함을 감출 수 없더군요. 물론 일이 항상 순조롭기만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가게가 조금씩 유명해지고 단골들이 늘어나자 어느 날부터 이상한 소문도 돌기 시작했거든요. 저 집 주인장이 며느리 삼으려고 아르바이트생을 뽑아놓고 엄청 부려먹는다며? 세상에, 어리고 착하게 생겼는데 평생 잡혀서 허리 휘게 사는 거 아니야? 아들은 안 시키고 아들 여자친구를 부려먹는 것 좀 봐.
지나치려고 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을 수 없는 말들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옆 가게 아주머니가 슬쩍 저에게 묻기까지 했거든요. 수진 씨, 진짜로 사장님 아들이랑 결혼하는 거야? 그래서 돈도 제대로 못 받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냐고 다들 그러던데. 근데 그 말을 어떻게 믿어?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아주머니께 정중히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일이 좋아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급 올려주시면서 월급 잘 챙겨주고 계시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 살아도 말은 나올 거라는 거 아는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려고요. 저 진짜 너무 좋아요. 헛소문을 이겨내는 건 제가 꾸준히 열심히 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일했죠. 그 덕분인지 가게는 기존 메뉴까지 더 잘 나가면서 장사가 더 잘 됐습니다. 사모님은 그 모든 게 다 네 덕분이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생들과 저희 아빠까지 더 열심히 챙겨주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조심스러워 하시더니 어느새 제가 없어도 저희 집에 드나드셨죠. 그렇게 지내다 보니 사모님과 동생들, 아빠도 친해졌더라고요. 연애를 시작한 지 3년쯤 되었을 때 저와 현우 씨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 사이 동생들은 각각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어요. 지윤이는 교육학과, 지호는 컴퓨터공학과에 합격한 합격증을 내미는 순간에 우리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합격자 발표 날 쌍둥이들도 번갈아가며 전화를 해서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우리 둘 다 붙었어. 진짜로. 언니, 이제 우리가 더 잘할게. 누나, 장학금도 나온대. 누나, 내가 꼭 호강시켜줄게. 그렇게 동생들이 대학에 가자 현우 씨는 청혼을 했어요. 이제 동생들이 동생들의 삶을 살게 두고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자. 아버님은 내가 꼭 모시고 살 거니까 그 걱정을 하지 말고. 수진이 네가 우리 엄마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인 만큼 그만큼은 내가 꼭 하고 싶어. 저는 그 청혼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결혼식은 크지 않게 양가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아 치렀습니다. 아빠는 여전히 몸이 좋지는 않으셨지만 휠체어를 타고 예식장에 와주셨고요. 신부 대기실에서 저는 휠체어를 타고 저를 보러 오신 아빠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 나 예뻐요? 아빠는 저를 올려다보며 그러셨죠. 그럼 우리 딸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지. 엄마가 있었으면 아마 나보다 더 많이 좋아하면서 엄청 울었을 거야. 내가 본 신부 중에 제일 예뻐. 아빠가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로 이야기하시는 바람에 입장도 하기 전에 저도 울 뻔했지만 겨우 참았어요. 웃으면서 결혼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저와 동시에 입장을 하는 현우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는 바람에 저는 입장을 하면서 펑펑 울고 말았죠. 신랑 신부가 펑펑 울면서 입장을 하는 결혼식이 되어 하객들도 모두 눈물 짓는 그런 결혼식이 되고 말았고요. 결혼식이 끝난 뒤 작은 피로연 자리에서 어머님은 건배사를 하셨습니다. 나는 예전부터 믿고 있었어. 수진이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우리 집은 더 단단해질 거라고. 오늘 이 결혼식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대박이다. 어머님의 말씀에 모두가 웃었어요. 저는 그 순간 마음 깊숙한 곳에서 어떤 평온함이 느껴지더군요. 안정감이라는 안락한 기분이 저를 포근히 감싸주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더 잘해낼 수 있다는 믿음도 더 단단해졌죠. 결혼 후에도 저는 계속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둘째 사장이라는 점뿐이었어요. 몇 년이 지나고 어느덧 3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 있었고요. 아빠의 건강은 큰 악화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고, 동생들은 대학을 졸업해 각자의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것에 감사할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갑자기 그러시는 겁니다. 수진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그렇게 사무실로 불려 들어갔을 때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철과 열쇠 꾸러미가 놓여 있더군요. 그게 뭔가 싶어 가만히 바라보는데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등기문서, 사업자 등록 관련 서류, 은행 대출 내역,
거래처 명단, 그리고 이건 금고 열쇠야. 저는 놀란 눈으로 어머님을 바라보았어요. 어머님, 이걸 왜 저한테... 그러자 어머님은 여전한 그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죠. 이 가게 이제 네 거야. 나는 이제 은퇴할 거다. 솔직히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무릎이 요즘 부쩍 시큰거려. 새벽부터 장 보러 다니는 것도 조금 버겁고 이제는 일 잘하는 둘째 사장이 있어서 그런지 꾀도 나. 그래서 어떻게 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너가 맡아서 해줘. 답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더라고. 나는 이제 너희 아버님이랑 여행이나 다니고 싶어.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감사 인사를 해야 하는데 목이 꽉 막혀 아무 소리도 나지 않더라고요. 그런 저를 바라보며 어머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처음 네가 설거지통 앞에 서 있던 날 기억나? 앞치마가 커서 질질 끌리는데 머리는 대충 하나로 묶고 얼굴에는 걱정이 잔뜩 묻어 있었지. 그런데 이상하게 수진이가 설거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안쓰럽기보다 든든해 보였어. 이 아이는 어떤 집에 가든 그 집을 일으켜 세우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가게 잘 부탁해. 어머님은 서류철을 제 앞으로 밀면서 말을 하시더군요. 그리고 우리 현우가 수진이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부터 마음속으로 정했지. 언젠가 이 가게를 너에게 물려줘야겠다고. 수진이에게 내 딸 할래? 라고 말한 것도 단순히 가족이 되고 싶어서만은 아니었어. 아무리 사람 좋은 척해도 내가 장사꾼인 거야. 여전히 웃는 얼굴로 어머님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죠. 너를 우리 집에 들이면 우리 집은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알았거든. 그게 내 눈썰미야. 사람 보는 눈 하나로 여기까지 온 여자라 이 정도 해야는 있었던 거지. 그래서 내가 그렇게 투자를 한 거야. 그 덕분에 나는 이제 편하게 놀고 먹을 수 있게 됐고. 저는 어머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니 웃음이 터졌지만 그와 동시에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동생들 등록금도 갚으라고 하셔놓고 하나도 받지 않으셨거든요. 남편은 가업을 물려받겠다며 아버님을 따라 가게 말고도 다른 사업체까지 다니면서 저희 아빠를 챙겨 병원에 다녀주었고요. 제가 입은 은혜가 훨씬 많은데 어머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니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더군요. 마치 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사람이 된 것 같아 좋았고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눈물을 흘리는 저를 보며 어머님은 웃으셨어요. 이 가게가 이렇게 성장한 것은 내 공이 아니라 네 공이다. 손님들이 이 집을 찾는 이유가 그 밝은 사장님 보려고 온다고 그러잖아. 그게 바로 너고. 한수진 사장님, 그러니까 이제 나는 없어도 될 것 같아. 내가 아주 마음 편하게 은퇴할 수 있겠어. 저는 그런 어머님께 약속드렸어요. 어머님, 제가 이 가게 정말 잘 지킬게요. 저한테 이렇게 큰 걸 맡겨주신 거 절대 후회하시지 않게 할게요. 정말 열심히 할게요. 어머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셨습니다. 내가 후회를 왜 해? 이미 후회 같은 거 안 할 거라는 걸 알아. 넌 항상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잘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수진이 너의 방식대로 이 가게를 멋지게 꾸려가면 돼. 나 있을 때보다 더 잘할 거야. 그날 이후 손님들은 사장님 하고 저를 불렀고 저는 여전히 앞치마를 두르고 테이블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가게 문을 열기 전 저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요. 오늘도 제가 잘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 왜 그런지 몰라도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하루를 더 힘차게 시작할 수 있죠. 그러다가 가끔, 아주 가끔 사람들이 여전히 묻기도 합니다. 그래도 시댁 조건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야? 좋은 집 며느리 돼서 편하게 사는 거지. 친정 동생들 공부도 다 시어머니가 시켜줬다면서? 그러면 저는 웃으면서 대답하죠. 조건이 좋다고 해서 마음까지 따라오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사람을 보고 선택했어요. 저희 남편이 워낙 멋지고 좋은 사람이라서요. 물론 결혼하고 시댁에서 저를 아껴주시니 제 삶이 더 단단해진 건 맞죠. 그래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더 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도 말해요. 손님들한테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진심을 담아서 말해. 그 진심이 언젠가 너한테도 길을 열어줄지 모르니까. 우리 가게 오시는 손님들은 그 진심 때문에 오시는 거야. 나는 그 믿음으로 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 비록 지문은 달아 없어졌어도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저를 알아봐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엄마와 아빠가 단단한 마음으로 저를 믿고 나아가라고 하셨던 말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 것도 같고요. 그래서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자신을 믿고 알아봐주는 사람 곁에 계신가요? 혹시나 아직 그런 사람을 못 만나셨다면 스스로를 믿으세요. 저도 너무 힘들었지만 저를 믿었거든요. 그랬더니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 믿음이 저를 지켜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었죠.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단단하게 지탱할 마음의 힘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굳게 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자신의 에너지를 깊이 뿌리내리길 바라고요. 행복한 여러분 곁에서 모두가 더 행복하게 되면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감사와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이만 글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